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요. 오늘 서식 개정된 거 내드렸습니다. 서식 비교가 되겠습니다. 서식이 한 문제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개정됐습니다. 시행규칙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 1의 서식 위주로 개정됐고요. 2의 서식도 하나 개정됐습니다. 3, 4의 서식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과거에 4가지 서식이 있고요.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 해가지고 지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형도는 우리 서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사실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은 동네에서 쓰는 말이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시행규칙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정, 등기필정보 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등기법에서는 정확한 용어는 쓰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없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인데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고요. 지형도가 그러면 뭐냐 하면은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이렇게 평면도로 되어 있죠. 지적도, 임야도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리고 천, 원, 차, 장 이런 식으로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도각선 이런 것만 나타납니다. 즉 지적도, 임야도는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면적이 얼마인지는 안 나타나죠. 그럼 이게 지적도, 임야도고요. 지형도는 뭐냐면 지형도는 이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입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입니까? 등고선 간격이 넓은 게 급경사입니까? 예, 좁은 거죠. 산에 올라가면 좁은 데로 가야 이게 급경 빨리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이게 지형도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형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지형도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 있죠. 그때 지형도면은 뭐냐면 지형도에다가 자세한 도시계획까지 자세히,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자세히 밝힌 도면이 지형도면입니다.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형도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근거 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거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했는데 불응하면 여기다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해야 되겠죠. 불응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여기다가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407페이지에 보니까 27, 28, 29, 31회에 출제됐고요. 지금 408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식. 자, 그 다음에 4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409페이지가 아니고 408페이지 맨 밑에 있네.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보니까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두 분 들어가 있네. 이게. 개업공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요거 사진 좀 찍어보세요. 사진 빨리 휴대폰 가지고.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이게 개업공개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 날라가 가지고 잠깐만 여기에다 요거도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편집하다가 이상하게 가버렸네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개업공개사의 확인. 뭐 이게 다 글자가 이상하게 떼버렸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지금 글자가 좀 틀어졌습니다. 우리 교과서 4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되고 근거 자료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자 면적 100제곱미터 보셨죠? 이렇게 설명을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를 적은 경우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적은 경우 자 실제로는 3억에 거래를 해놓고 2억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으로 신고했다. 그럼 2억으로 신고했다가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득세도 2억에 냈는데 나중에 1년 안에 3억에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냐 안 내냐. 만약 진실을 폭로해버리면 실제로는 다운계약서 적었고 남는 돈 하나도 없다. 실제 3억에 샀잖아요. 형식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적었을 뿐이고 실제 남는 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빨간 거 읽어보고 답하시라고요. 양도소득세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세금 안 낸다고요. 왜냐하면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진실이 우선합니다. 세법은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게 뭐냐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계산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진실이 입증되면 계산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실이 입증 못하면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봐가지고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이거 내라고 하면은 실제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1년 안에 되팔았으면 이거. 그러면은 가만 안 있겠죠? 폭로하겠죠? 그럼 폭로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데 그 대신에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거짓신고하면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5%. 그럼 만약 3억이라면 3, 55, 1,500만 원 다 내야 된다고. 매수인, 매도인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도 또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했다면 개업공개사가 처벌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개업공개사 공동중개했으면 개업공개사들끼리 돈 좀 내가지고 보태주고 합의하고 이러는데요.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 적지 말라고 현업에 가서. 골치 아파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폭로하게 된다고.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개업공개사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난 안 시켰는데요 해도 판사들은 가면 누구 편을 들겠어? 둘 다 증거 없으면 의뢰인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개업공개사는 이거 원래부터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있더라고 판사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 안 남겨놓으면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해요. 다운계약서 적으면 취득 당시 가액이 취득을 실제 3억 했지만 2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으면 2억이 취득 당시 가액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증 못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면적, 지목, 전용면적, 대지 지분 이런 거 다 뭐 보고 하면 되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 준공연도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 보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이런 거 다 건축물 대장인데 방향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도 건축물 대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신설됐어요. 그럼 오래된 건물들은 이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워놓으면 안 되고요. 안 나타난다고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무조건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예,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뭘 적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가만히. 그러면은 비워놓으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인 경우 이게 위반 건축물 뭐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하거나 했다가 하면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이 찍혀 나오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위반 건축물은. 그래서 만약에 1층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 뭐 건물주나 누가 세입자가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이 찍히면 이제 새로 인허가 못 받아요. 그럼 새로 다른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안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나무사무소를 인수할 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등록관청에 이 중개사무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봐야 돼. 지번을 말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장소가 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법 건축물이면. 처음에는 위법이 아니었는데 건물주가 정축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걸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등록관청에 전화해가지고 옛날에는 등록됐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공무원 하는 소리가 나는 옛날에 근무 안 했으니까 그건 옛날 근무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더라고. 옛날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위법 건축물이니까 위법 건축물은 인허가를 못 받는다고요.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건축물 내장에 나타납니다. 그 우리 책에는 지금 밑에 설명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저는 설명 안 적어놨는데 책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권리관계인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얼굴을 보고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시군구에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번 더 하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한테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요. 그 대신에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한테는 보통 최소가 10년이죠. 10년 동안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그 세입자한테는 많이 못 올리는 대신에 주인한테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 집 없는 사람들 뭐 카페 같은 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 민간임대 사업자 이걸 없애야 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중과세가 안 된다고. 종부세 이런 게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잖아요. 작년이 아니구나. 7월 31일부로 2020년 7월 31일부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3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를 여기 체크해야 돼.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지. 한 번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계약 체결했어요. 2년 계약 체결해가지고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자동 연장되면 또 2년 더 연장되고 2년 끝나기 이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연장되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 주인은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건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가지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 행사한 적이 없잖아. 한 번은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것도 현업에서 문의 많이 오더라고. 지금 장사를 4년 동안 지금 살았다. 주택에 4년 살았는데 또 지금 계약갱신 요건 한번 행사할 수 있냐? 있습니다.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행사 여부를 여기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는지 확인했으면 확인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 못했으면 미확인. 미확인이라고 하면 세입자가 매수인이 미확인이라고 하면 안 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세입자한테 또 2년 더 연장해 줘야 되면 나는 당장 입주해야 되는데. 자, 이게 2021년 12월 31일 신설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제출, 확인 서류 첨부, 미제출, 해당 사항 없음, 이 3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게 돼 있다고요. 해당 사항 없으면 다가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개 사고 나는 거의 50%가 제가 논문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49%가 이게 다가구에 대한 중개 사고들하고 대부분이. 그게 뭐냐면 다가구라는 거는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단독주택이 뭐가 있어요? 건축법에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시험에 다자 돌림이 나와요.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은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인데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문제는 다가구. 지금 제 친구도 베트남에서 뭐 CEO까지
거기서 지사장까지 하다가 지금 여기 원주 와가지고 판교에 있다가 지금 원주에 다가구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한다더라고. 3층짜리 지어가지고 꼭대기층에는 주인 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살면서 월세 받아먹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잖아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주인이 한 명인데 방이 19개까지 가능하잖아요.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을 것, 건축법에 보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방이 19개면 선순위 세입자 전부 다 전세로 다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이 만약에 융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다 합하면 집값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요. 주인이 나중에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다 못 내주는 걸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깡통주택. 역전세라고 하면은, 역전세는 뭐냐면, 역전세의 난이다 하면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오히려 시세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주려고 하는데 받아도 옛날 세입자 보증금 다 못 내주는 게 역전세죠. 어쨌든 이 다가구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다가구가. 그래서 다가구는 그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 있다,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가지고 언제 확정일자 받았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이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고. 확인 서류 제출했는지 여부. 이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는 열람 못해요. 주인이 인감증명 임장 떼주지 않는 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해요. 이거 열람해가지고 서류 제출했는지 미제출했는지 체크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오늘 그 확인설명서 서식 바뀐 거 내드렸어요. 프린터. 거기에 기재요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우리 책은 410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책은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입법 예고될 때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동주민센터에서 떼가지고 확인해 주도록 입법 예고가 됐었다고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근데 공포는 거기 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주인이 이제 떼도록 의무를,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한 거죠. 우리가 뭐냐,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떼와야 되냐, 주인이 직접 떼가지고 할 의무를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떼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동의서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열람해가지고 확인 설명해 주라는 취지였어요. 지금 다가구하고 빌라하고가, 빌라 사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가구하고 땅인 경우는 기획부동산. 제 친구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6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기획부동산에 가서 샀다더라고요. 그 뭐 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몇 분은 몇 해가지고 지분으로 투자한 거예요. 산단 들어온다고,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샀대요. 임야를 6천만 원 주고. 어디 전라도 어디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산을 6천만 원. 그 산단 언제 들어오냐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저보고. 그럼 모르죠.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골 그 산을 보니까 완전히 산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거는 급경사, 경사도 15도 이상이면 개발 안 해요. 그 회사 물어보려고 하니까 회사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회사 이름 바꿔버려가지고 다른 회사 시켜버리고 다른 법인 만들어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옆에 가서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기획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 지분 투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 이거 팔 수 있냐 묻더라고요. 쟤도 기획부동산 지금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팔 수 있다 이러더라고. 공유 지분만 팔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공유 지분만 팔면 다른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공유물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분 살 사람이 있어야 팔지, 지분만. 그래서 지분 투자는 기획부동산에서, 제 아는 사람은 기획부동산에서 사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30년 가지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인천대교인가 그 인천공항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옆에 있는 산을 샀어요. 30년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쏘아가지고 평당 1,000원인가 하는 걸 10배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한 5만 원씩 샀어요. 산을. 완전 돌산, 쓸모없는 걸. 30년 전에 5만 원이면 엄청 크다고요. 저는 뭐 만 원도 안 하는 걸 갖다가 한 10배 넘게 비싸게 샀다고요. 시세는 5만 5천 원도 안 하는 걸. 그런데 벼락부자 됐어요. 갑자기 그 다리가 생기니까 그 다리에 자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리 만들려면은 시멘트하고. 근데 다른 데 물리서 자갈 싣고 놓으면 30만 원이래. 트럭 한 대에 운반비가. 바로 옆에 있는 거 트럭 한 대에 30만 원씩 팔았어요. 그래 50억 벌었어요. 그 산 딱 캐내니까 그 돌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다고요. 그 장기적으로 30년 버티면 기획부동산에서 사도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다리가 안 생겼으면 영원히 못 팔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그 돈 벌려면 사실 무식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저같이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잃어버리면은 이미 타이밍 놓쳐버리죠. 뭔지 모를 때는 싼데 다 이게 뭐 산단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알아버리면 지금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운빨이 많이 따르더라고. 이게 부동산 투자해가 돈 벌고 안 벌고는. 어느 땅이 개발될지는 이미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팔고 나올 타이밍이에요. 학계론에서 정보된 공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공개 정보가 고급 정보라고요. 근데 미공개 정보는 그 대신에 위험하죠. 개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게 돈은 많이 번다고요. 다가구도 위험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가구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인 월세로 중개를 해줘야 돼요. 월세로. 보증금은 보통은 정상적인 건 다 월세로 받죠.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막 전부 빚내가지고 짓는 거는 전부 전세로 해요. 전세로. 왜 전세로 하냐면 이제 건축업자들이 빨리 지어가지고 팔려면 통매매 하려면 전체 다 팔려면은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어야 팔기가 쉽잖아요. 세입자 전세 다 받아버리면 뭐 건물 지원값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다고. 통매매라고 하죠. 주로 그런 걸. 자, 이게 지금 기재의 요령입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대상 건물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로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 또는 개업공개사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 표시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에 표시를 하며 다가구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고 그 사실을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하면은 왜 확인 안 했냐? 확인 안 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이게 신설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계약갱신 요구는 대상 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해 체크, 받지 못한 경우는 미확인해 체크. 이것도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한테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공무원들이 현실을 모르니까. 근데 개업공개사가 나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세입자가 뭐라고 했어? 네가 뭔데? 왜 묻는데 그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한테 계약갱신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죠.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럼 이제 그냥 말로만 또 확인하면 나중에 나 그런 건 적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요즘은 그래서 심지어 2천만 원까지 세입자가 받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금 집값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는 거는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보통 살 사람은 직접 이제 내가 들어가 살려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다고 하면 또 2년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고요. 이게 행위 제한이잖아요,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확인합니다. 시군 조례. 시험에 시군 조례인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였다. X입니다. 토지 용도의 확인서에는 안 나타나고요.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군조례. 시군조례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군을 말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강북구는 똑같아요. 건폐율 용적률이. 시군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군조례입니다. 구조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알 수 있고요. 투기지역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는 확인 가능한데 조정 대상 지역인지는 확인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조정 대상 지역도 있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체크하는 난이 없다. 지구 단위 구획 구역, 그 밖의 도시 군 관리 계획,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입지 조건입니다. 시험에 공원. 자, 공원은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 공원 입지 조건입니다. 숲세권 입지 조건입니다. 숲세권도 있고요. 또 뭐 요즘은 서세권도 있더라고. 스타벅스 세권도 있고요. 서세권. 젊은 분들이 있는 데는 또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거,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는 중요하대요. 편의점. 저는 스타벅스 커피 뭐 제 돈 주고는 별로 안 먹어봤어요. 거의. 근데 이게 마케팅을 워낙 잘하니까 뭐 생일 때 이런데 쿠폰 주고 이러니까 그거 먹으러 갔다가 또 거의 1,000원 이상 결제를 해야 뭐 그 적립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결제를 유도해.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 그 여신이 뭡니까 그 선원들 다 유도해가지고 바닷속으로 침몰시키는 여신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중독 시켜가지고 한번 맛을 보면 못 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독해요. 보면 아메리카노는 독한데 또 카페라떼는 너무 또 안 독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미국 본점에 있는 것보다 시애틀에 가면 1호점이 있거든요. 1호점보다 훨씬 잘 돼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시애틀 1호점은 저도 가봤는데 그게 관광 코스더라고요. 텀블러 주도 한 10개 사왔어. 거기서 현금 주고. 거기 텀블러는 완전히 하반신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팔고 있는 거는 텀블러 전부 상반신만 나와 있죠. 너무 야해가지고 하반신 없는데 여신 어쨌든 참 이게 마케팅 전략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 도대주 교판 공원 숲세권입니다. 숲세권인데 우리나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적으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그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공원이었어요. 스타벅스 어디 있는지 적으라는 말 없다고요.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편의점 어디 있는지 적으라는 말 없죠.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에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니라고요. 공원이. 중요하죠. 숲세권 이런 게 사실은 주거 환경에 숲세권에 있으니까 확실히 숨쉬기가 편하더라고요. 이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적고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안 적습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적습니다. 임목, 공장재단은 아예 안 적습니다. 입지 조건. 학교 같은 데는 이 참 부동산 용어 초품화 아파트 이렇게 선전하더라고. 뭐예요 이게 초품화 아파트? 초품화 아파트가 뭐냐고요? 불인이 전부 약어를 쓰니까 요즘
사람들 불인이는 뭐예요? 부동산 어린이죠. 초보. 부동산 생초보를 불인이. 주린이 하면 주식 생초보 주린이. 불인이. 부동산 왕초보 불인이.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예요. 초품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초품화 아파트라고요. 중요해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30%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 뭐 다자녀, 그 다음에 뭐 많죠. 노부모 공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돼. 100%에서 신혼부부가 그 집 살려면 신혼부부 애 2명 있고 애 2명 이상 있고 결혼한 지 7년 안 됐으면 웬만하면 다 분양받으면 당첨 다 돼요. 7년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죠. 결혼하고 7년 안 되고 애기 3명 있으면 100% 당첨. 2명 있어도 웬만하면 다 돼요. 애 안 넣으면 1순위 안 돼요. 2순위밖에 안 돼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애 많이 낳아야 되죠. 제가 시골에서 나왔던 초등학교 우리 때는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지금 전교생 6학년까지 해가지고 8명이래요. 그 중학교는 그러면 선생님 수가 더 많아. 학생 수보다. 중학교는 7명이라고 하는데 과목별로 선생님 다 있어야지 혼자 다 못 가르치잖아요.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아. 학교 지금 학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골에 있는 군 지역도 전부 소멸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0년 후에 우리나라 멸망해요. 이대로 가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품화 아파트 이런 거 인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지 조건이에요. 초등학교 이런 거 학교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어디에 있는지는 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합니다.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에 유행.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자치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식에는 자체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많이 하죠.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도 막 그 무시하고 제가 맨날 인사하고 이러니까 경비 서시는 분들이 막 저한테 너무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관리회사에 전화했어. 이거 너무 불친절하다 이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바뀌었더라고요. 그 굉장히 힘들다더라고. 관리사무소나 이게 경비실에 근무하는 게 사실 관리소장도 뭐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건 없지만 책임을 져야 되고. 제 친구도 관리소장 하는데 그 분여회에서 한번 땡기러 가자 하는데 안 따라갔다고 바로 그 다음날 잘렸어요. 전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전화해가 맨날 막 이게 주민들한테 성추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게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체관리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많이 맡긴다고 위탁관리 회사에서 소장을 임명하죠. 비선호시설 1km 이내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뭔지 옛날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신설됐어요. 최근에.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화장장, 낙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거 있으면 기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참 낙골당이 봉안당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서식에는 봉안당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선호하고 비선호하고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가 100% 이 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서식이 4개가 있어요.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등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입법의 불비인데요. 제가 국토부 직원하고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확인설명서를 계약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인설명서에 이미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게 시세를 적을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실거래 가격이 적든지. 이렇게 했더니만 공무원 이야기는 확인설명서를 먼저 적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확인설명을 먼저 해야 되지. 확인설명서는 분명히 법에 계약서 작성 시에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법 25조 3항에 이렇게 했더니만
계속 우기더라고. 이게 확인 설명서를 먼저 적어야 된다고. 어쨌든 좀 입법의 불비예요. 이게 시세거든요. 시세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돼 있지만 전부 실거래 가격을 적어요.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현실은. 어쨌든 그래 시험에 잘 나온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나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잘못돼 있어도 법조문에 이게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서식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적어야 된다고 시세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도 적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설명하라는 말은 없죠. 설명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라고 돼 있고 개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설명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완성되기 전인데 완성된 후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412페이지인데 2021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은 12월 31일 날 시행하고 시행령은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게.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의 서식에는 기재 안 하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그날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는 팔아보니까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안 분해서 내더라고요. 보유기간만큼만 세금 내면 된다고. 자동차세는. 그렇죠?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 내면 돼. 1년 중에 보유한 날짜까지만.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하루만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매수인일 경우는 6월 2일 날 취득하는 게 좋고요. 잔금 치르는 게. 매도인이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르는 게 좋겠죠. 그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분쟁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두 채 가지고 한 채 팔고 한 채 샀는데 판 집, 산 집 두 개 다 내가 세금 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집을 팔고 샀는데 판 집도 내고 산 집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는 거는 6월 1일 이후에 팔고 사는 걸 6월 1일 이전에 샀으면 둘 다 내야 된다고. 세금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잔금 날짜로 잡으면 누가 내야 된다고요? 매수인이. 그럼 개업공개사가 의뢰인한테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당신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아무도 안 한다겠죠? 사실상 설명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서식에만 기재하라고만 돼 있다고요. 기재만 해놓고 물으면 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6월 1일 날 내가 사면은 세금 내야 되냐? 보유세 하면 뭐라고 설득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부가 설명 없으면 계약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루 늦춰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금 날짜를.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 현업에서 설득하는 걸 보니까 이 재산세 종부세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급매물로 나와가지고 지금 7천만 원 더 싸게 나왔는데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종부세나 이게 재산세 그렇게 크진 않아요. 1주택인 경우는. 1주택인 경우 제 친구들 보니까 한 17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재산세 100만 원 내려면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만 원 내려면. 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그랜저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100만 원 나와요. 1년에. 그 6천만 원짜리 밖에 안 하는데 집은 6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재산세가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완화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근데 전부 대선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 깎는다고만 지금 투표 받아야 되는데 세금 더 내라는 소리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직접세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이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 10% 내도 별로 저항이 없잖아요.
물건 사면 밥 10,000원짜리 먹으면 그 세금 1,000원 붙어 있는데 별로 거부감 없죠. 주유소에 휘발유 기름 넣으면 50%가 세금이에요. 그 휘발유 값의. 그것도 저항 없이 내고 있잖아요. 간접세니까. 간접세는 세금 내는 사람하고 세금 부담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금은 내지만 누가 주유소 주인이 세금은 내잖아요. 그게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간접세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직접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는 저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담배세 이런 거는 별로 실제 담배 한 값씩 계속 피면은 10억짜리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금 더 많이 내요. 담배 얼마예요? 요즘 한 5,000원 합니까? 얼마예요? 4,500원? 그건 세금이 반이라고. 2,250원, 2,250 세금이라고요. 그것도 저항이 없잖아요, 별로. 저는 술, 담배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담배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가 12월 31일부로 종합부동산세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이 두 개는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1, 2, 3, 4, 4개 서식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기재하는 데 해당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413페이지 교과서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어떤 것들을 적느냐 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걸 세부 확인사항에다 기재를 합니다. 그 뒤에 기재 요령에 보면 있습니다. 9번. 이게 기재 어디 있는 거냐면 9번, 동그라미 9번. 기재 요령에 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413페이지 거기 표 밑에 기억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정원수, 정원석이라든지 이런 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그 다음에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3페이지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의 서식만 기재를 한다고요. 2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하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만 기재하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에도 근데 전부 다 비상벨이나 소화전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 사고 나는 게 아파트에서 불 나서 죽는 사람보다 단독주택이 더 많대요, 통계가. 그래서 이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되고요. 빌라 같은 거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고 아파트에도 보면은 불나면 감지하는 기계가 있죠. 있기는. 다른 점이 뭐냐, 제가 강의를 했더니만 제 강의를 누가 소방서 소장이 듣고 연락 왔더라고요. 아파트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슷한 거 설치되어 있다 이랬더니만 다르다 하더라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영구무한히 쓰는 거고요. 열감지기,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있어요.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를 넣는데 배터리 넣는데 그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래요. 차이점이. 가급적이면 열감지기보다는 연기감지기가 더 좋대요. 열은 완전히 불나야 열이 감지되는 거고 연기는 조금만 연기 올라와도 감지가 되잖아요. 요즘은 저도 아파트에서 와이프 없을 때 밥하다 냄비 많이 태워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꺼져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꺼지더라고요. 자, 이게 그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신설된 게 난방 및 연료 공급 방식인데 중앙 공급, 개별 공급이 있는데 개별 공급인 경우에는 사용 연한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가스보일러 몇 년 사용했는지. 그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 10년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거 그러면은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줄 겁니까? 이런 걸 미리 물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고장났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뭐 몇십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주면 주인이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래도 주인이 유리해요. 주인이 보증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세입자가 부순 거는 주인이 보증금 내줄 때서 까고 내줘 버리면 되고 세입자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독 보일러 이런 거는 개별 난방인 경우에는 사용 연한 몇 년 썼는지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다. 이게 그 우리 교과서 413페이지 거기는 보니까 개별 공급인 경우 사용 연한만 있는데 확인 불가도 하나 더 있어요. 확인 불가. 사용 연한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인 불가 여기다 체크하면 돼요. 우리 서식은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414페이지. 이번에 또 신설된 게 이게 바닥면이 깨끗한지 보통인지 수리 필요한지 체크하도록 신설됐다. 바닥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 3, 4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될 때는 우리 교과서는 11번이 우리 교과서는 보면 414페이지 바닥면이 균열, 누수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법 예고됐다가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 책은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했다고요. 균열이 있는지 누수 있는지 이거 체크하려면 더 개업공개서가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깨끗한지 보통인지 이것만 적으면 되지. 만약에 균열이 있는지 보려면 장판 다 뜯어내서 봐야 되잖아요. 개업공개서 보기 힘들죠. 누수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한지 바닥면이 이것만 체크하도록 바뀌었어요. 원래 입법 예고될 때 정부 입장에서는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까지도 다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였는데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해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우리 책을 고치라고요. 거기 오늘 서식도 내드렸잖아요. 오늘 바뀐 거 새로 된 거 서식 그걸 오리 붙이든지 하면 돼요. 만약에 적기 힘들면 오늘 내드린 서식을 오리 붙이라고요. 개정된 거에 맞게. 자, 그 다음에 12번 환경조건입니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요건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소진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IT가 뭐냐면 I가 뭡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기술입니다. IT 관련 시설을 적는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가스 검침하러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집에. 옛날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인이 써붙이잖아요. 그 유리창에 밖에 문에다가 가스 얼마 썼는지 써붙이라고 하죠, 보통. 요즘은 써붙여요, 안 써붙여요? 요즘 아파트는 안 써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스 요금은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적었냐, 어떻게 적었냐 물어보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다 적었다더라고요. 이게 찍는 게 있다고요. 그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 이런 게 이제 발달돼 가지고 앞으로는 냉장고도 그냥 뭐 없으면 뭐 없습니다, 더 보충하세요 이런 거 여자 목소리 나온다고요. 요즘 그런 거 많던데. 시골에 할아버지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거 나온다고요. 그 혼자 심심한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끝말잇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AI 기술이 이제 앞으로 발달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상상도 옛날에 못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된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재화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칙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선볼 때 호텔에서
선보일 때 밥값이 한 5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5만 원이면 4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10만 원은 안 나오겠다 싶어서 억지로 한번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3만 원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 거기에다가 VAT 별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Value Add Tax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더 10% 받는다는 얘기죠. 4만 5천 원에. 그 받은 돈에다가 거기다 또 봉사료 또 10%를 추가해버렸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봉사료 10% 하고 하니까 10몇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뒤로는 절대 호텔 가서 밥 안 먹었는데요. 지금 호텔에 조각 케이크 하나에 8만 원에 팔더라고. 커피 한 잔에 5만 원이에요. 호텔에. 제 친구도 돈 많은 친구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롯데 호텔에서 지금 별거 한다더라고요. 별거 안 해도 지금은 뭐 별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도.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 누구는 호텔 지금 한 번도 1년 내에 한 번도 못 가보는데 그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어쨌든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되고,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급 시기. 지급 시기를 기재 안 하면 원래 원칙은 잔금 치를 때 받습니다. 근데 미리 계약금 줄 때 미리 받으려면 여기 적어야 돼요. 계약금 줄 때 받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인설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교재 415페이지인데요. 415페이지 메뉴에 보면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듣고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서류를 수령합니다. 확인설명서와 함께.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건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은 안 하고 설명서에 기재만 해줬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기재는 안 한 경우가 있고, 기재는 안 한 경우가 있고, 설명은 안 하고 기재만 해준 경우가 있어요. 기재만 해준 경우. 설명은 했는데 기재는 안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 설명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그 내용을 기재를 안 했다고요. 예를 들면 선수인 세입자 있다 설명은 했어요. 근데 확인설명서에는 그런 걸 기재를 안 해놨다고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설명은 했기 때문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은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물은 거예요. 설명 들었냐 물으니까 손님한테 예, 설명은 들었는데 확인 설명서에 그런 거 안 적어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설명은 들었네. 들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만약 여러분이 손님이 뭐라고 해야 돼? 판사가 설명 들었냐 물어보면 판사님 그거 뭔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증거가 없으니까 확인 설명서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판례가 있다고요. 설명은 들었습니다. 판사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해배상은 없어요. 설명 다 했으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설명서에 적는 게 중요하죠. 이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설명한 거는 뭐 안 들었다 해버리면 아무리 설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 듣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서류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수령합니다 하고 이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안 들었다고 하면 계획공개사는 뭐라고 해요? 그때 이게 보십시오. 설명 다 드리고 이거 서류 수령한다고 이게 사인하셨잖아요. 그때 설명 들으시고 이러면 판사는 둘이 다 거짓말하면 누구 말을 믿어요? 이거 증거 있는 거. 증거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증거만 볼 뿐이에요. 판결이 모두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판례도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도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조봉암 선생 야당 당수는 사형당했잖아요. 그 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사형제도가 우리나라 사실상 거의 지금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유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다고 옛날에 다 그 판결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판결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의뢰인, 손님들은. 근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X. 서식의 밋이 아니라 손님은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식을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바꿨어요. 책에는 이게 지금 공동중개할 수 있도록 개업공개사 2명 적는 난이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지금 415페이지는, 근데 저는 하나는 그냥 잘라버렸어요. 너무 이게 PPT에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럼 만약에 3명이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야 돼요. 2명밖에 적는 난이 없잖아요. 서식에는. 실제 시골에 땅 같은 거는 5명이 공동중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땅이 어려운 게 공동중개 안 하면 땅은 안 돼요. 그 땅 공동중개 5명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그 마을에 일단 이장이나 그 뭐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오피니언 리더들 끼지 않고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시골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땅 팔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니까 물어본다고 마을 이장이나 그 유지들 이거 뭐 팔아라고 하는데 팔아도 되냐? 이런 물어보면 예, 아유 팔아야죠. 그러면 파는데 그 사기당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누구 말 믿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말 믿잖아요. 그 마을 유지들 끼야 돼. 그 거래되면 마을 유지들한테 돈 다 떼줘야 된다고. 공동중개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워요. 또 그리고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부동산하고 다 공동중개해야 돼. 그래 또 부동산 가서 물어보잖아. 이거 팔아도 될까요? 지금 다른 데서 어디 누가 산다는데 이러면 아, 그 사기당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 안 팔겠죠? 아유, 잘 파셨네요. 그 비싸게 받네요. 그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준. 왜냐면 자기들도 다 중개보수를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이야기를. 안 그러면 그래 안 돼요. 땅 같은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 손님은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속공개사 10명 있다고 10명 다 하는 건 아니죠. 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식 1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식이 1, 2, 3, 4, 4개라고 4개. 우리 교과서에 보면 4개 다 나와 있죠. 저는 뭐 다 적진 않았는데요. 417페이지 1의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2의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 3의 서식이 있고요. 429페이지 4의 서식이 있습니다. 4개 서식이 있죠. 그 4개 서식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게 우리 교과서는 416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4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요 비교하는 게 출제된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는 4개 서식을 다 적어야 됩니다. 면적은 다 적어야 된다고요. 소재지 이런 거 집은 어디에 있는 땅인다, 어디에 있는 임목인지 이거는 다 적어야 됩니다. 모든 서식. 자,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걸 어떻게 암기하냐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마지막 4년 차입니까? 5년 차입니까? 지금 지지율은 역대 지금 최고로 나와 있어요. 지금 40% 넘게 나와 있잖아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하기니까 막판 되면 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요. 지금 현재가 최고 높대요. 통계상은. 대권 금세 실수. 시작.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그게 뭐냐면 대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이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이 뒤에 나오는데 금이 뭐냐면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요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4개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1, 2의 서식.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이용계획, 요거는 1, 2, 3의 서식만 해당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가 뭡니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죠. 공원은 입지조건으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서식에. 4의 서식은 입지조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3의 서식, 토지 임목은 관리사무소 없잖아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2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우리 학원이나 상가 이런 거는 옆에 장례식장이 있든 말든 손님만 많이 오면 되잖아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한다.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재산세는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종부세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1, 2의 서식만 종합부동산세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 세금 다 내야 된다. 종부세, 재산세는.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4개 서식, 실세, 실수,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보면 소방에서 1의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는 없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은 다 해당되는데 2의 서식은 벽면만 기재하고 바닥면하고 도배는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이 2의 서식이잖아요. 상가니까. 이 상가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페인트 칠돼 있고 도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2의 서식은 이런 거 도배, 바닥면은 체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요건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산출내역은 모든 서식 다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0년 2월 21일부로, 옛날에는 계약 성립시 받는데 지금은 특약이 없으면 잔금지급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쉬었다가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